인조 반정 그날 밤의 모든 것. 1623년 3월 12일 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잠든 사이 수백 명의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고 15년간 왕좌에 있던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왕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창덕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격. 왕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1623년 3월 12일 바로 그날 밤말입니다. 어제까지 만백성의 아버지라 불리던 임금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15년간 조선의 왕좌에 앉아있던 광해군이 잠옷 차림으로 궁궐에서 끌려 나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새벽 4시 창덕궁 대조전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라. 이기가 이끄는 반정군의 함성 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밤새 벌어진 6시간의 격전 끝에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조선 건국 이후 23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산군도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지만 그때는 왕족인 중종을 모셔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인조 반정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정변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광해군이 정말 그렇게 나쁜 왕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광해군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인 임해군이 있었는데 정유재란 때 임해군이 의주로 피난 가다가 온갖 추태를 부렸습니다. 술 마시고 기생과 놀면서 백성들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요. 결국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광해군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해서 세금 제도를 개혁했고 허준에게 명해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도 다시 지었지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광해군은 점점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배시킨 것입니다. 1618년의 일이었지요. 둘째,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내죽게 만든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당시 겨우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선의 유교 문화에서 어머니를 유배시키고 동생을 죽인 임금이라니 이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극악무도한 일이었습니다. 폐모살제. 신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셋째는 외교 문제였습니다. 1619년 사르 대전에서 명군이 후금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이런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군이 이기면 함께 싸우고 후금이 이기는 것 같으면 항복하라. 결국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고 이것이 명나라에 알려지자 명나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조선 조정의 친명파 대신들도 광해군의 양다리 외교를 못마땅해 했지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선의 지배층들은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는 사대주의 사상이 뿌리 깊었습니다. 광해군, 왜 신하들이 등을 돌렸나? 여러분, 광해군이 신하들의 미움을 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광해군의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폐모살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18년 광해군은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배시켰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광해군이 정말 폐륜하였던 걸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해군 즉위 후 줄곧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지요. 김직재의 옥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1613년 김직재라는 인물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자는 모의를 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개축옥사였습니다. 1623년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또다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발각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배시키고 1620년에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낸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그곳에서 1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광해군의 잔혹함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조선 초기에도 왕자들 간의 권력투쟁은 늘 있었습니다. 태종이 형제들을 제거한 것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낸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시대가 달랐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윤리의식이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유배시키고 동생을 죽인 임금. 이것만으로도 광해군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만주의 후금, 즉 나중에 청나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619년 사류 대전에서 명군 10만이 후금군 6만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명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 후금을 치자. 하지만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를 여력이 있을까? 광해군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강홍립에게 1만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명군이 이기면 함께 싸우고 후금이 이기는 것 같으면 항복하라.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명나라에 알려지자 명나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친명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의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다니.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친명파들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력으로는 명나라든 후금이든 어느 한쪽을 확실히 도울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중립을 지키면서 조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궁궐공사였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등을 잇따라 중건하고 확장했습니다. 특히 인경궁 공사는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어려운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임금은 호화로운 궁궐만 짓는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인경궁 공사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광해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궁궐들이 모두 불타버린 상황에서 왕의 위엄을 세우려면 웅장한 궁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광해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유, 이기, 신경진, 최명길, 이괄. 이들은 모두 광해군 정권에서 소외되거나 탄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옹립하려고 한 인물이 바로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로 광해군에게는 조카뻘 되는 인물이었지요. 학문에 뛰어났고 성품이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밀결사, 목숨 건 반란 계획. 1622년부터 서인을 중심으로 한 반광해군 세력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유, 인조 반정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광해군 초기에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임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복직했지만 늘 견제를 받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기는 무신으로 뛰어난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장수였지만 광해군 정권에서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내 칼로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각오였죠. 이괄은 평안도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금과의 접경 지역을 지키던 장수였는데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다니 이런 임금 밑에서는 못 살겠다. 신경진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고 최명길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펼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옹립하려고 한 인물이 바로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선조의 손자 정원군의 셋째 아들로 광해군에게는 조카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능양군은 학문에 뛰어났고 성품이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능양군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능양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찌 삼촌인 임금님을 해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역적 같은 일에는 절대 가담할 수 없다. 김유 등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고 잘못된 외교로 명나라의 노여움을 샀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이 망할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전하께서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할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옵니다. 능양군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계모인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더구나 광해군 정권 하에서 서인들이 대거 숙청당하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설득 끝에 능양군이 마침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나서 보겠소. 하지만 절대 광해군을 해치지는 말 것이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반정 세력들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김유는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했습니다. 이기와 신경진은 궁궐 진입 작전을 담당했습니다. 이괄은 서울 시내 주요 지점을 장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명길은 반정 후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인사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였습니다. 언제 반정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 날짜를 검토한 끝에 1623년 2월 13일, 즉 양력 3월 12일 밤을 택했습니다. 이날은 광해군이 창덕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날이었고 궁궐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내응자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궁궐 내부의 환관들과 궁녀들 중 일부가 은밀히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궁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기와 인력 확보였습니다. 반정에 참여할 무사들을 모집해야 했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발각될 위험이 있고 너무 적으면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이들은 주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할 만한 무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겠느냐? 은밀한 제의가 오갔습니다. 대부분 광해군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정 하루 전날 밤 김유는 마지막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김유의 사저였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일 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밤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요. 하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조선을 열 수 있소. 이괄이 굳은 각오로 말했습니다. 김대감 걱정 마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소.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이기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번 칼을 뽑으면 되돌릴 수 없어. 내일 밤 이후 우리는 충신이 되거나 역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요. 각자 맡은 임무를 완수합시다. 신경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장소는 창덕궁 도남훈 능양군께서는 사저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성공하면 즉시 모셔올 것이요. 그날 밤 6시간의 대열투. 1623년 3월 12일 밤 10시 드디어 인조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창덕궁 일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기가 이끄는 100여 명의 결사대가 창덕궁 도남문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칼과 창을 든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괄의 부대는 궁궐 후문인 금천교 쪽을 봉쇄했고 신경진은 창경궁 쪽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 구축된 것입니다. 지금이다. 이기의 신호와 함께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역적 광해군을 잡으러 왔다. 이기의 외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도남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밤중에 궁궐에 난입하다니. 하지만 미리 매수된 일부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정군들이 우르르 궁궐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광해군을 지키던 금군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감히 궁궐에 난입하느냐? 너희가 바로 역적들이다. 금군 대장이 칼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임금님을 해하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함성소리,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는 선봉에 서서 직접 칼을 휘둘렀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 죄악을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물러서라. 이기의 칼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단련된 무예 실력을 발휘해서 금군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때 궁궐 안에서는 광해군이 급히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밤중에 웬 소란이냐? 대조전을 지키던 상궁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반역자들이 궁궐을 에워쌌사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광해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15년간 왕좌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감히 나를 해하려 든단 말이냐? 전하,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시종들이 광해군을 부축해서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궐 곳곳이 반정군들에게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옷을 입고 후원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반정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광해군이 도망간다. 놓치지 마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반정군들이 횃불을 들고 광해군을 쫓았습니다. 궁궐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능양군은 자신의 사저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실패하면 자신도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성공할까? 혹시 발각되어서 모두 잡히는 것은 아닐까? 능양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1시경 반정군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금군들이 끝까지 광해군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특히 대조전 앞에서 벌어진 전투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임금님을 해하려는 역적들을 용서할 수 없다. 금군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게다가 일부는 이미 반정군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반정군들이 드디어 대조전까지 진입했습니다. 이기가 앞장서서 광해군이 숨어있는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감히 임금 앞에서. 하지만 이미 왕의 위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도 헝클어진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패조 광해군. 이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로 하늘이 노하시어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왕이 아니오. 순순히 따라오시오. 광해군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는 선조대왕의 적자요. 조선의 정통 임금이다. 너희가 감히 임금을 해하려 하느냐?
이것은 역적질이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이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백성들이 그대의 패정에 신음하고 있소. 이제 능양군께서 새 임금이 되실 것이오. 이때 궁궐의 다른 곳에서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서궁에도 반정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전마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사옵니다. 3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구나.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서궁의 차가운 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임목대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15년 왕권 무너진 결정적 순간. 광해군이 폐위된 바로 그 순간 능양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능양군은 자신의 사저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실패하면 자신도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5시경 김유가 말을 달려 능양군의 사저로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급히 뛰어들어온 김유의 얼굴에는 흥분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성공하였사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었고 이제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실 차례입니다. 김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목숨을 걸고 준비한 일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능양군은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삼촌인 광해군을 몰아낸 것이니까요. 광해군은 어떻게 되었느냐? 혹시 다치지는 않았느냐? 강화도로 유배를 보낼 예정이옵니다.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사옵니다. 김유의 대답에 능양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혈육은 혈육이었거든요. 이날 오전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능양군의 즉위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광해군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능양군을 조선 제16대 임금으로 추대하나이다. 신하들의 외침이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인들은 물론이고 남인, 북인 중 일부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대세가 완전히 기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능양군은 인조가 되었습니다. 나이 30세의 젊은 임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조는 즉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부족한 몸으로 이 중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소. 광해군의 실정으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태평성대를 이루겠소. 즉위식 직후 인조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임목대비를 찾아뵌 것이었습니다. 3년간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를 대비전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사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인조가 임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죽은 영창이도 이제 명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영창대군의 추복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사후에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죽은 영창대군의 원한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15년간 조선의 임금으로 군림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에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그리 많았던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는데, 임목대비와 영창대군도 나를 해치려 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광해군은 자신의 정책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조 반정의 성공 소식은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인들은 환호했지만 대북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인홍을 비롯한 광해군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특히 정인홍은 광해군 정권의 실세였는데 인조 반정 후 즉시 잡혀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역적 정인홍, 폐모살제를 부추긴 죄로 능지처참하노라. 대북파의 다른 핵심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첨, 박승종 등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잔혹한 권력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인조 반정의 진실과 후폭풍. 그런데 여러분, 인조 반정을 단순히 선악구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은 철저히 폭군으로 매도되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실용 외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전면전을 벌였다면 조선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조 때 정묘정난과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얼마나 지혜로운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폐모살제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교적 윤리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광해군 입장에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광해군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인조 반정은 일어났고 그 결과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인조 반정의 첫 번째 후폭풍은 이괄의 난이었습니다. 반정 1년 뒤인 1624년 인조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괄이 오히려 인조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괄은 자신이 인조 반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인조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광해군 때 친명파였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괄은 평안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한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황급히 공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괄이 나를 해치려 한다니. 인조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인조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묘정난과 정유재란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포기하고 친명 정책을 고수한 인조 정권은 결국 후금, 즉 청나라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627년 정묘정난 때는 그럭저럭 화친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636년 정유재란은 완전한 참사였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 황제에게 항복하다니. 조선 건국 이후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임목대비와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 왕족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인조 반정이 과연 조선에게 득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유지했다면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조 반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이익을 위해 광해군을 몰아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인조가 정묘정난과 정유재란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했던 정책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해군은 1641년 강화도에서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년간 왕으로 있었지만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셈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복권되지 못했고 왕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조 반정은 분명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조선에게 좋은 변화였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인조 반정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간 왕좌에 있던 광해군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 병자호란입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 참혹한 47일의 기록을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한 산성에서 벌어진 절망적인 농성전, 그리고 마침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까지. 남한 산성에서의 47일,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굴욕 병자호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